제 이름은 정만식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사실 결혼이라는 게 저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결혼에 대한 환상을 가질 기회조차 없었어요. 부모님은 늘 바쁘셨고 집안 분위기도 차갑고 삭막했거든요. 그래서인지 결혼은 제게 그저 남의 인생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20대는 말 그대로 일에 미쳐 살았던 시절이었어요.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가 밤늦게 들어오기를 반복했죠. 그 당시엔 사랑이나 결혼에 관심을 두기보단 성과를 내고 스스로를 증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 어느새 30이 넘었더라고요. 30을 지나 30대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씩 부담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친구들이 모일 때면 저만 홀로 싱글이라는 사실이 부각됐어요. 다들 아이 자랑, 와이프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대화에 낄 수 없었죠. 그럴 때마다 조금씩 외로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중 37살이 되던 해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정말 우연한 기회였어요. 회사 선배의 소개로 만나게 됐는데 처음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녀를 보자마자 묘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녀는 저와는 참 다른 사람이었어요. 밝고 긍정적이고 무엇보다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매력이 있었죠. 대화가 잘 통했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와의 만남이 점점 늘어나면서 저는 결혼이라는 단어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물론 고민도 많았습니다. 저보다 몇 살 어린 그녀가 과연 저 같은 사람과 평생을 함께할 수 있을까? 나이가 많은 제가 그녀를 끝까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만식 씨, 저한테 중요한 건 만식 씨의 나이나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지금처럼 제 옆에 있어 주세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카페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죠. 나랑 평생 함께 해줄래?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히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본 그 순간, 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39살이 되던 해에 결혼이라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기다림은 헛되지 않았어요. 그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으니까요. 결혼한 후 저와 아내는 가정을 꾸리며 서로를 더욱 깊이 이해해 갔습니다. 제가 조금 무뚝뚝한 편이라도 그녀는 그런 저를 이해하려 애쓰며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다가왔죠. 하지만 결혼 초기부터 저희 부부에게는 커다란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아이를 간절히 원했어요. 사실 결혼 전에는 아이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결혼 후 그녀와 함께라면 저희를 닮은 귀여운 아이와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겠다는 희망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아내도 같은 생각이었죠. 그녀는 저보다 더 아이를 원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는 아이를 갖는 일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결혼 첫 해에는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를 알아가며 시간을 보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해로 접어들면서 점점 초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친구 부부들은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기가 생겼다는 소식을 전해왔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웃으며 축하의 말을 건넸지만 속으로는 점점 무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는 그 무거운 마음을 저보다 훨씬 강하게 느끼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별일 없을 거라며 담담하게 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표정에는 슬픔과 불안이 묻어나기 시작했죠.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는 말도 제가 먼저 꺼냈어요. 아내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말을 따랐습니다. 검사 결과는 저희 둘 모두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왔어요. 자연 임신이 어렵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선 복잡한 감정들이 몰려왔습니다. 저희가 평생 아이 없이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생각은 저희 부부 사이에 묘한 침묵을 만들어냈습니다. 아내는 제게 미안하다고 했어요. 자신 때문에 이런 고통을 겪게 됐다며 눈물을 보였죠. 하지만 저는 정말 아내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우리 둘 사이에 있었고, 그건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느낄 죄책감을 제가 다 덜어줄 수는 없었죠. 저희는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우선은 의사의 조언에 따라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운동도 꾸준히 했습니다. 술도 끊고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즉각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그럴 때마다 저희는 더욱 지쳐갔습니다. 이후 저희는 인공수정과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저도 이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지칠지 몰랐어요. 시험관 시술이라는 건 단순히 병원에 가서 약간의 치료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아내는 매일같이 약을 맞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매일같이 병원에 가서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했고, 그로 인해 몸이 점점 지쳐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주사를 맞을 때마다 아내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했지만 저는 그녀의 표정에서 고통을 읽을 수 있었어요. 몸이 부어오르고 가끔은 두통과 메스꺼움으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어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는 저는 무력감에 사로잡혔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녀 옆에서 손을 잡아주고 따뜻한 말로 위로하는 것뿐이었어요. 아내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고 싶었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에게도 기적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도 너무 걱정하지 말아요. 첫 번째 시술이 끝나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보냈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던 날 의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타깝지만 이번 시술은 실패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쓰는 듯 했어요.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제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그 말을 들으며 제 마음은 무너졌어요. 아내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녀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 줄 수는 없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둘 다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다시 한번 시도해봐요. 포기하지 말아요.
그렇게 우리는 두 번째 시술을 준비하게 됐어요. 두 번째 시술은 첫 번째보다 더 힘든 과정이었어요. 아내는 이미 몸이 많이 지친 상태였지만 희망을 놓지 않고 다시 약물 치료를 시작했어요. 저는 그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그녀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두 번째 시술 결과도 실패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저도 아내도 말없이 병원을 나섰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하자 아내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으려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내는 침대에서 일어나 제게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어요. 이번에도 안 되면 그땐 정말로 받아들일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지지해 주겠다고 다짐했어요. 세 번째 시술은 모든 걸 걸고 임했어요. 이번에도 고통스러운 과정이었지만 우리는 서로를 더 많이 응원하고 의지했어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려 노력했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마음을 비우려고 했어요. 결과를 기다리던 날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던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의사의 목소리가 이번엔 조금 밝아 보였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 확인됐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아내를 안고 울었어요. 아내도 눈물을 흘리며 저를 꼭 안았어요. 그 순간 우리는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우리가 꿈꿨던 작은 기적이 마침내 찾아왔어요. 그날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행복했던 날이었어요. 아이가 태어난 날은 마치 꿈만 같았어요. 병원에서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이를 제게 안겨줄 때 그 작고 여린 존재를 보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도 힘겨운 출산을 마치고 침대에 누운 채 웃음과 눈물이 섞인 표정으로 아이를 바라보았어요. 우리 아이예요. 정말 우리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 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감격스러웠어요. 아이의 작고 포동포동한 손가락이 제 손가락을 살짝 잡는 순간 그동안의 고통과 어려움이 모두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아내와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어요. 눈은 나를 닮았고 입술은 아내를 닮은 것 같다는 말을 하며 웃었죠. 그 작은 생명체는 우리의 희망과 사랑 그 자체였어요. 집으로 돌아온 뒤 우리는 부모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첫날부터 모든 게 새로웠고 서툴렀지만 그 자체가 행복이었어요. 아이가 배고파 울 때마다 젖병을 준비하고 한밤중에도 번갈아 가며 아이를 돌보았어요. 잠이 부족해 피곤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사랑스럽게 느껴졌어요. 특히 아내는 아이에게 헌신적이었어요. 매일 아침 아이를 안고 산책을 나가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밤늦게까지 아이의 옷과 침구를 정리하며 피곤한 기색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저도 틈틈이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아이를 안고 함께 놀아주며 아빠로서 역할을 다하려 애썼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특별했어요. 첫 웃음을 본 날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요. 아이가 처음으로 입가를 실룩이며 웃는 모습을 보자 우리는 서로를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아내는 핸드폰을 꺼내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남기며 아이의 성장 하나하나를 기록하려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며 아이는 점점 자랐어요. 아이가 뒤집기를 처음 성공했을 때 우리는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리 아이가 해냈어요. 라고 말하며 부모로서 자랑스러움을 느꼈죠.
처음으로 아이가 아빠라고 말했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작은 입에서 나온 아빠라는 단어는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소중했어요. 아내와 저는 아이가 조금 더 자란 뒤의 모습도 상상했어요.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어떤 친구를 사귈지, 운동을 좋아할지, 책 읽는 걸 좋아할지, 혹은 예술적 재능이 있을지 궁금해했죠. 미래에 대한 상상은 우리의 대화 속에서 늘 빠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좋은 환경에서 자라도록 노력했고, 아이를 위해 장난감과 책을 사주며 작은 행복을 선사하려 했어요. 주말이면 근처 공원에 가서 아이와 함께 뛰놀았고, 저녁에는 아이를 무릎 위에 앉혀 동화를 읽어줬어요. 그 시간들은 하루의 피로를 모두 잊게 해주는 소중한 순간이었어요. 아이와의 일상은 우리 부부에게 소소하지만 큰 행복을 안겨줬어요. 아이의 발자국 소리, 웃음소리, 심지어 울음소리까지도 우리 집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밤에 아내와 아이가 나란히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이 모든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깨닫곤 했어요. 아이는 우리에게 단순히 사랑스러운 존재를 넘어 우리의 삶에 의미를 더해주는 빛과도 같았어요.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낸 아내와 제가 이렇게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게 그저 감사했어요.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은 저희에게 큰 선물이었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불러오는 중심이 되었어요. 물론 모든 게 항상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어요. 아이가 밤새 울어 잠을 설친 날도 있었고, 아플 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마음 졸이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도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며 쉽게 잊혔어요. 아이의 한 번의 웃음이 우리의 지친 마음을 모두 녹여주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부모로서 그리고 가족으로서 함께 성장해 갔어요. 아이를 바라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다짐을 매일같이 했어요. 우리 가정을 위해 그리고 아이의 행복을 위해 우리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 시간들은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이의 외모가 점점 자라면서 어느 날 문득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다른 의심 없이 아이를 바라봤어요. 아내와 나 두 사람 모두 각자의 특징이 있었지만 아이는 점차적으로 우리 둘의 특성을 닮아갔을 것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믿음이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이의 얼굴이 점점 더 자라면서 그 작은 얼굴이 나와 아내의 어떤 부분도 닮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작은 변화에 불과했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조금 더 아내를 닮은 것 같았어요. 작은 입술과 코, 둥근 얼굴이 아내를 떠올리게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의 눈매, 턱선, 그리고 전반적인 얼굴 구조는 점점 더 낯선 느낌을 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그런 생각이었어요.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가 자라면서 점점 더 명확해진 건 그 아이의 외모가 나와 아내 중 아무도 닮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너무 다른 점이 눈에 띄었어요. 아이가 나보다 더 밝은 피부 톤을 가지고 있었고, 눈동자도 나와는 전혀 다른 색깔을 가졌어요. 무엇보다 가장 의문이었던 건 아이의 얼굴에서 느껴지는 특징들이었어요. 아이의 얼굴에 있는 작은 주름이나 눈매의 형태가 아내와 비슷한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동안 내가 봐온 내 아이의 모습과는 너무도 다른 점들이 눈에 띄었죠. 아내와 나는 처음에 그 점을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어요.
우리가 만든 아이니까 어쩌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변화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 있다는 식으로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그 의문은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나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점점 더 나와 아내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아이와 함께 거울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도대체 나와 아내의 어떤 부분을 닮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점점 내 마음속에서 그 의문은 더욱 확실해졌어요. 나와 아내는 점점 더 그런 의문을 참을 수 없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점점 더 그 아이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자식처럼 느껴졌어요. 외모뿐만 아니라 성격이나 행동에서도 그랬어요. 아이는 나와는 전혀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아내와도 조금은 다른 점들이 있었어요. 이런 생각들이 쌓여가면서 나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는 결국 결정을 내리기로 했어요. 친자 검사를 해봐야겠어. 그 생각은 머릿속에서 여러 번 맴돌았어요. 하지만 친자 검사를 한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충격이 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내가 만약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이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었어요. 내 안의 의심은 너무나 커졌고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평생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할 것 같았어요. 결국 나는 아내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서 친자 검사를 진행했어요. 병원에서 결과가 나오기까지 며칠 동안은 너무 긴장되고 불안했어요. 그 결과를 들었을 때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동안 내가 품었던 의심이 현실로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 내 몸이 굳어버린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키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그 결과를 받아들이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어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떠오르고 그 생각들은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나와 아내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결국 그 진실을 알게 된 순간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이가 나와 아내를 닮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그 사실이 이 모든 상황을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내가 고통스럽게 아이를 키운 시간이 사실은 다른 사람의 아이를 키운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아내에게 모든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녀는 처음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그녀도 진실을 받아들여야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겪은 고통과 상처는 한순간에 폭발했어요. 아이의 외모에서 느꼈던 의문은 결국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어요. 아이는 우리가 상상했던 그 아이가 아니었고, 그로 인해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이 깨져버렸어요. 친자 검사를 받기로 결심한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결정이었어요. 마음속에서 끝없이 맴돌던 의심은 그날 결국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죠. 매일 아침 아이를 바라보며 느끼는 그 묘한 불안감, 그리고 점점 더 커져만 가는 의문은 나를 잠식하고 있었어요. 아이는 나를 닮지 않았고 아내와도 닮은 부분이 적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생각이 지나가는 거라고 믿으려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의심은 점점 더 커져만 갔고 나는 결국 그 진실을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검사를 받기로 한 날 병원에 가는 길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어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약 이 검사가 틀리면? 만약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생각들이 내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안의 의심이 나를 이끌고 있었죠. 그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결과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내가 끝까지 모른 채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 진실을 마주하고 나아갈 길을 찾느냐는 나에게 큰 갈림길을 만들어 놓았죠. 병원에 도착했을 때 간호사는 나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인사는 내겐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나는 그저 내가 기다리고 있는 그 결과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혈액 샘플을 채취하고 검사를 시작한 후 나는 그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결과를 기다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나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떨고 있었어요. 내 손은 떨렸고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병원 직원이 나를 부르고 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정만식 씨. 친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금 확인 가능하신가요? 그 순간 내 가슴은 더 이상 뛰지 않는 것 같았어요. 나는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어요. 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병원 직원은 잠시 침묵을 지킨 후 그 다음 말을 꺼냈어요. 결과는 아이가 정만식 씨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찢어놓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을 때 온몸이 얼어붙은 느낌이었어요.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 말이 내 귀에서 계속 울려 퍼졌어요.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고 내 생각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마치 내 몸이 갑자기 무겁게 내려앉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정만식 씨, 괜찮으세요? 병원 직원의 목소리가 나를 깨웠어요. 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다시 물었어요. 아이의 유전자 결과가 정만식 씨의 것과 일치하지 않아요. 직원이 다시 설명했어요. 그럼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거죠?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병원 직원은 아주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 순간 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나와 아내가 함께 키운 아이가 내 자식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내 머릿속을 휘몰아쳤어요. 그동안 겪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 모든 행복한 순간들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고 아꼈던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었다니, 그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은 아수라장이었고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이는 분명 내가 낳은 아이라고 믿었어요. 아내와 나는 함께 노력했고 함께 아이를 키워왔어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 거짓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잠시 후 나는 아내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녀는 이 충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동안 우리는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왔고 아이를 키우는 일에 있어서도 함께 힘을 합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이 뒤바뀌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나는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그 말을 꺼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조여왔어요. 내가 그녀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만약 아내도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우리 관계는 어떻게 될까? 모든 게 너무 두려웠어요. 결국 나는 아내에게 진실을 고백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을 맞이했어요. 아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녀는 눈을 크게 뜨며 내게 물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정만식 씨의 아이가 아니라고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이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 말이 나오자 아내는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녀는 몇 초간 멍하니 서 있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어떻게? 아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 아이는 우리가 함께 키운 아이 아니었나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 후 우리의 대화는 끝이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상처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내는 결국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했어요. 아내와의 관계에서 가장 깊은 배신감을 느낀 순간, 나는 점점 더 이혼이라는 결정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이의 친자 검사 결과가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아니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사실이 알려진 순간부터 우리 사이에는 깊은 균열이 생겼어요. 내가 무엇을 말해도 그녀는 대답조차 할 수 없었고, 나는 그 어떤 말로도 그녀의 침묵을 깨울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내가 외도를 했다는 사실은 꿈처럼 믿기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리는 함께 여러 어려움을 이겨내며 살아왔고, 어려운 순간마다 서로를 지지해왔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함께했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모두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아이는 내 자식이 아니었고, 그 아이를 두고 우리가 만들어왔던 가정이 모든 면에서 무너졌어요.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자신을 잃어갔어요. 아내는 모든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고, 나는 그녀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내가 바라보는 아내의 얼굴은 더 이상 예전의 그녀가 아니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어요. 아내가 나에게 숨겨왔던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나는 이제 그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어요. 그녀는 말없이 울기만 했고 나는 그녀에게 묻고 싶었어요. 왜 그랬어? 왜 나에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 질문조차 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무리 물어도 그 대답은 찾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는 더 이상 대화를 할 수 없었고 그 사이에서 내가 느끼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하루는 내가 그녀에게 직접 물었어요. 당신이 내게 거짓말을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런 걸 숨겼어요? 왜 그랬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만시가 나도 미쳤었어. 내가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그때의 나는 나 자신도 잃었고 지금 후회하고 있어.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나는 그 말이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을 보고 싶었지만 그 눈물이 나에게 위로가 되지는 않았어요. 그녀가 하는 말들은 모두 공허하게 들렸고 나는 그저 무력하게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녀의 사과도 눈물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내가 원했던 건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이제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우리가 공유한 시간이 무너지고 그동안의 모든 것이 허상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된 이후 내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상처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녀가 나에게 속였다는 사실은 나를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우리가 함께했던 모든 시간이 거짓말처럼 느껴졌고 나는 그녀와 함께 살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나는 결국 이혼을 결심했어요.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시간과 고민이 있었어요.
아내와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 우리가 그동안 나누었던 사랑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을지 고민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믿을 수 없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단순히 아이의 친자 검사 결과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나는 아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했고, 그로 인해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우리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여전히 나에게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변명이 아니라 진심이었어요. 그녀가 후회하고 그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는 그 누구와도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어요. 내 마음속에서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녀와의 모든 기억들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고 그 기억들이 나를 괴롭혔어요.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결혼을 결심했을 때, 그리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이제 모두 사라져버렸고, 내가 남은 것은 슬픔과 고통뿐이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는 아내에게 그 사실을 말했다. 우리 이제 끝이야.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어. 그 말이 나오자 아내는 갑자기 무너져 내리듯 울었어요.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동안의 모든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혼을 하기로 결심한 후 내 인생은 또 다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혼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했어요. 아내와 아이와의 관계는 더 이상 나의 삶의 일부가 아니었고 나는 나만의 길을 가야 했어요. 그리고 나는 이혼 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혼을 결정하면서 나는 많은 감정을 겪었어요. 아내와의 관계가 끝나가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너무 어려웠지만 그보다 더 가슴 아팠던 것은 아들과의 이별이었어요. 아들은 내게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였고 그 아이와 함께한 시간들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더 이상 내 곁에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내 마음은 미칠 듯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혼 후 나는 아들과의 시간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물론 법적으로는 내가 아들을 볼 권리가 있었지만 아내와의 갈등으로 인해 내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내는 아이와 함께 살기로 결정을 내렸고 나는 점점 멀어져 갔어요. 내가 그 아이를 사랑했던 만큼 그 아이도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지켜나갈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아팠어요. 이혼 당시 아내는 나에게 아들과의 만남을 정해주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들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나는 그 만남이 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될지 예상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를 한 번 보면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그리워할 텐데 다시는 그 아이를 내 품에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만남이 끝나면 나는 그 아이를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나를 괴롭혔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나는 아들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왔어요. 아들은 나를 보고 밝게 웃으며 달려왔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어요. 아들은 나를 보고 아빠 라고 외치며 나에게 달려왔고 나는 그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그 순간 내가 그 아이를 다시 놓아야 한다는 생각이 내 마음을 괴롭혔어요. 그 아이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그와 다시는 함께 살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어요. 그날 나는 아들에게 많은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잘 지내고 있니? 학교는 재미있어? 친구들은 잘 지내? 그런 질문들을 했지만 그 아이의 대답은 늘 밝고 묻어냈어요. 그는 내게 아무런 걱정 없이 아빠와의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는 아직도 나를 아빠로 기억하고 내 곁에서 살기를 바라고 있었지만 나는 그를 다시는 내 곁에 둘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아들과의 만남을 점점 더 힘들어하게 되었어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그와 함께 있을 때마다 내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그 아이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는지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고, 그 아이도 나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없다는 현실은 내게 너무나 아팠어요. 그 후로도 나는 아들과의 만남을 몇 번 더 가졌지만 점점 더 그 만남은 내게 고통스럽게 다가왔어요. 아들이 나에게 아무런 의심 없이 사랑을 주었지만 나는 그 사랑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점점 더 큰 슬픔을 느꼈어요. 내가 그 아이를 안고 있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있을 때마다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시간을 점점 더 많이 놓아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결국 아내와의 갈등이 커져가면서 나는 아들과의 만남을 더 이상 지속할 수 없게 되었어요. 아내는 내가 아들과의 시간을 갖는 것을 점점 더 제한했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어느 날 나는 아내에게 아들과의 만남을 마지막으로 하자는 말을 해야 했어요. 나는 그날 아들과 마지막으로 만나는 날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 아이에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났다는 사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는 그 말을 듣고 내게 조금의 동정도 없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게 당신이 원한 결과니까 이제 그만두세요. 아내의 차가운 말은 내 마음을 또 한 번 찢어 놓았어요.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이 다가왔어요. 그날 나는 아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공원에서 그 아이와 함께 놀면서 나는 그의 작은 손을 잡고 그의 웃는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나를 아빠라고 부르며 나에게 행복한 미소를 보였어요. 그 미소가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사랑해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아이도 내게 나도 사랑해요, 아빠라고 말했어요. 그 말이 내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어요. 그 아이가 내게 그런 말을 해줄 때마다 나는 다시 그 아이와 함께 살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아이를 집으로 데려다 주고 나는 그 아이와 인사를 나누었어요. 그 아이는 내게 웃으며 다음에 또 만나요, 아빠라고 말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아이의 밝은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나는 그와의 이별을 겪어야 했어요. 그 순간 나는 정말로 그 아이를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아들과의 마지막 만남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그 아이를 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혼자 집에 돌아와 울음을 터뜨렸어요. 내 마음속에서 아들과의 이별이 계속해서 울려 퍼졌어요. 그 아이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지나갔고 이제 나는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고독은 언제나 두려운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혼 후 나는 그 고독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끝났고 아들과의 만남도 더 이상 없었어요. 내가 바라던 삶은 더 이상 내 손에 있지 않았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며 새로운 인생을 준비해야 했어요. 고독을 받아들이는 일이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이혼 후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고,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마치 긴 밤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고독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몸소 체험하게 되면서 나는 그동안 내가 얼마나 타인에게 의존해 왔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걸었고 그것이 갈등을 일으켰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어요. 이제는 내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고독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내 자신을 찾기 시작했어요. 아내와의 이혼 후 내 삶에서 사라진 것은 내가 외부에서 기대했던 행복의 기준들이었어요. 나는 이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남에게 맞추며 살아왔는지, 또 얼마나 남의 시선에 의존하며 살아왔는지를 반성했어요.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야 했어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가 선택한 방식으로 내 인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릿속에 새기며 차근차근 내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동안 놓쳤던 것들을 하나씩 되돌아보았어요. 직장에서도 내가 놓치고 있던 부분들을 다시 살펴보았어요. 나는 언제나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지만 내 개인적인 시간은 너무 적었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아내와의 관계에 너무 몰두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놓쳤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제는 그동안 쌓아온 직장 내 경력과는 별개로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자 했어요. 나는 요즘 아침마다 일어나서 산책을 하며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고민했어요. 고요한 아침의 공기를 마시며 내가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또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내와의 이혼, 그리고 아들과의 이별이 나에게 많은 상처를 주었지만 그 상처들이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나는 내가 과거에 묶여 살던 모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지금은 과거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나는 더 이상 내 삶을 남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내 인생의 방향은 내가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는지 의문을 가졌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직장에서의 일도 점차 줄여가며 내 시간을 온전히 내 자신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더욱 자주 가지게 되었고, 오랜만에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동안 바빠서 미뤄왔던 취미나 관심사들도 다시 시작했어요. 어쩌면 이 고독이 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고독은 나를 성찰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내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할지, 무엇을 놓치지 말아야 할지를 다시 고민하게 되었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과연 옳았는지, 내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다시 묻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내가 고독을 받아들이고 나 자신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고독 속에서 나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있는 순간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 시간을 쏟아왔어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내 시간을 맞추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자신에게 집중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고독은 내게 새로운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나는 그동안 내 자신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주었고, 그로 인해 살아가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젠 내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면서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었어요. 내 자신을 위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기도 했어요. 그동안 너무 바빠서 미뤄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내가 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제 나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고독은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나는 이 고독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제는 나만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아내와의 결혼 생활이 끝나고 아들과의 이별을 겪으면서도 나는 새로운 삶을 준비해 나갔어요. 고독은 나를 성장시켰고 그 속에서 나는 더 강해졌어요.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은 바로 고독에서 나온 거예요. 고독은 나에게 내면의 평화를 주었고 나는 그 속에서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 가기로 결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에게 내 삶을 맞추지 않아요. 내 인생은 내가 주도하고 내가 선택하는 대로 흘러가야 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고독을 받아들이며 나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는 고독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을 때 시작되었어요. 그 전까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의존하며 살아왔어요. 아내와 함께한 시간이 있었고 아들과의 소중한 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둘 다 내 인생에서 떠나갔고 나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그 고독이 너무 두려웠고 그 공허한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고독을 오히려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속에서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처음 이혼 후 나는 정말로 외로웠어요. 집에 돌아와도 아무도 없고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켜도 아무리 채널을 돌려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어요. 내가 아내와 함께 살던 그때가 떠올라서 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보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졌어요. 아들과 함께한 시간도 마찬가지였죠. 아들이 내 곁에 있을 때는 아무리 바빠도 그 아이의 존재로 인해 집안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느낌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집은 너무 조용했고 나 혼자만이 그 공간을 채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나는 이런 고독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그동안 사람들 사이에서 기대고 의존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이젠 내 자신과만 시간을 보내야 했고, 고독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찾아가야 했어요. 그 고독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내가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을지,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나의 행복을 의존했어요. 아내가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고, 아들과 함께라면 무엇이든지 해결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외부의 행복이 나에게 진정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내 행복을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을 얼마나 무시해왔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나는 내 마음을 돌보지 않고 그저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나는 작은 일부터 시작했어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방법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 텔레비전 앞에 앉아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차 한 잔을 마시고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을 세우는 일이 일상이 되었어요. 나는 그렇게 차분한 시간을 보내면서 점차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그동안 내가 얼마나 바쁜 삶을 살아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나 자신을 돌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느꼈어요. 그리고 나는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이혼 후 내가 가장 필요했던 것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경험이었어요. 혼자서 떠나는 여행은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동안 나는 항상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고 그들을 위해 살아왔지만 이제는 나 자신만을 위해 시간을 보내기로 했어요. 혼자 떠나는 여행은 처음에는 두려웠지만 점차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 될지를 깨달았어요. 내가 나만을 위해 여행을 떠날 때 그곳에서 느끼는 자유와 고요함이 내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여행을 통해 나는 나 자신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외로운 곳에서 나만의 생각을 정리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동안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무엇을 이루고 싶었는지를 다시 생각하면서 내 삶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나는 예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내가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외로움 속에서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어요. 고독을 받아들이며 나는 점차 내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해야 할 일, 이루어야 할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가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는 과거의 아내와 아들과 함께한 시간들에 감사하면서도 그 시간이 나에게 주었던 교훈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이제는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했어요. 외로움 속에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고독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독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외로움을 느낄 때마다 나는 그 고독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나만의 방법으로 위로를 찾았어요. 예전에는 외로움을 느끼면 누군가에게 의지하려 했지만 이제는 그 외로움을 내 마음속에서 다스리며 나를 위로하는 방법을 찾았어요. 고독을 즐기고 그 속에서 나 자신을 챙기는 법을 배운 거죠. 이제 나는 혼자서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해요. 외로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나만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며 살아갈 때 내 인생은 비로소 내가 주도하는 것이었어요. 고독 속에서 나는 나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외롭지만 슬프지 않아요. 혼자여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고독과 슬픔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이 결국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나만의 길을 찾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독 속에서 자신을 찾고 그 고독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힘을 기르시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